7월 1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른바 빅스텝이죠. 연달아 3번 금리를 올린 것도 처음인데 그만큼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는데 가계 전체적으로 최소 6조 4천억 원가량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또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징계를 받은 뒤 잠적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최근 광주 무등산에 올렸다며 사진도 공개한 건데요. 7월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다며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기간 자신이 강조했던 서진 정책을 상기하며 대표직 자진 사퇴에도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어제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죠. 대통령실은 오늘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류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신구 권력의 갈등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마저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밖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죠? 비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양진 체커는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여요. 긴장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은 아닌 거죠? 네, 아니 얼굴에 좀 여유가 보입니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류 실장, 오늘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점심을 함께 했잖아요. 박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은 식사 후에 기자들에게 이번 주 중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당에서 추후에 결정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우상호 위원장이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박지원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잡음이 생길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서 좀 논란을 빚었죠. 그렇습니다. 이 양산에서 시위를 벌여왔던 이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측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 본인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는 누나와 동생을 엮어서 채용을 문제 삼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배양진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계속되고 있는 고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픽, 첫 빅스텝, 과학방역 시험 때 반인륜적 범죄, 유튜버 누나 사표, 별들의 고향입니다. 네, 첫 번째 픽, 첫 빅스텝. 이 뉴스픽5 발제를 맡은 최근 며칠 저한테도 참 큰 한걸음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신혜원 체커가 훌쩍 휴가를 떠났고요. 보도국 배양진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국장께 말씀드리면 잘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뉴스픽5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배양진 체커 해보니까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해요? 좋아요. 자, 배 체커는 이틀째인데 좀 편하네요?
아직 긴장됩니다. 네. 뉴스픽 5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하네요? 이제 좀 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잘 하도록 하시면 돼요. 잘하겠습니다. 끝나서 편안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결의에 차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신용대출 금리인데요. 작년 8월 기준금리가 0%대일 때 3%대 금리로 빌렸는데 이 기준금리와 함께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제 6%를 돌파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거의 2배입니다. 이런 상황의 직장인이라면 회사 생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2.25%로 올린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5%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오른 지난 10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이자만 연간 24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 대출자 한 사람당 늘어난 이자만 1년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오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그게 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 기존에 보다 한 지금 체감상 한 2배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이자 이렇게 보면은 한숨 나오죠. 자, 여기서 배체커의 경제스쿨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환율은 곧 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지면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려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래서 달러의 가격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어제 한때 1,316원까지 올라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제스쿨 2교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따라서 오른다입니다. 환율이 올라서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도 따라서 비싸집니다. 그러면 국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현재 물가 상승률이 6%까지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를 이것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엄포를 놓은 이유입니다.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민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도 외식비를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 경기 침체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죠.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위기가 오진 않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경제 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지금 사람들과 국가들이 너무나 많은 빚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대비를 잘 해야 되고 좀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픽, 과학 방역 시험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이면 하루 최대 20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죠.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 오늘 첫 방역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백신 4차 접종 확대, 그리고 위중증 병상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합니다.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네, 국내로 침투한 오미크론의 신종변이 BA.5의 특징, 면역 회피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도 걸리는데 왜 맞으라는 거야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부는 걸리는 건 못 막지만 중환자가 되는 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환자가 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은 꼭 맞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재유행 대책, 병상 확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거 과학 방역 맞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직후엔 재정을 아낀다며 코로나19 병상을 줄이더니 바로 2달도 안 돼 다시 병상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한 달 전에 없애라는 공문 버리고 2, 3일 전에 다시 원래대로 환원할 수 있느냐는 공문을 받으니까 병원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일부 병원은 이미 그 음압병실의 시설 설비했던 거 다 치우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된 거거든요. 경제방역이었군요, 경제방역. 정부는 일단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냥 검토하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코로나 유행이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도입하겠다. 근거와 기준을 제시했어야 과학방역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학방역이 뭔지 정부가 고민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과학은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이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일을 하느냐를 우리가 잘 감시하고 공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픽,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이죠.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입니다. 판문점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모습도 나올 거고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다 넘어져서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 또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국경선까지 이동한 뒤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에선 과도한 여론몰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사람인 만큼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관련 법령에도 저런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반인간 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시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16명을 죽인 거는 그러면 뭐 인도적인 건가요? 그것도 참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네, 국민의힘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한 탈북 어민들의 현장 사진 가히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불탈한 채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에 나설 국가안보문란 TF도 어제 첫 회의를 열었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번째 픽, 유튜버 누나 사표입니다. 어떤 유튜버냐고요? 이 영상부터 보시죠. 이 말에 반대하면 싹 다 반지정 되는 거냐? 우리가 무슨 테러리스트냐? 국민 기본권이냐?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욕이에요, 아니에요? 야, 수박 씨 발라 ***은 사람아. 이거 해도 되죠? 저는 이가 먹었기 때문에 저기 보청기를 하고 저기 가면은 시끄러워서 뺐어요. 보청기를 약간. 이게 세 마디 한마디가 ***야.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하는 유튜버 안정권 씨의 모습입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들리는데요. 안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누나 안모 씨, 문제가 제기되자 오늘 사표를 냈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캠프에서 영상을 편집한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하태경 의원은 전근대적인 연좌제로 대통령실을 모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누나 안모 씨, 과거 동생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등 동생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죠. 안 씨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지금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라고 합니다.
안 씨가 정말 영상 편집 능력이 좋아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건지 알 길은 없어졌네요. 네, 마지막 픽, 별들의 고향입니다. 어제 방송에선 맛보기 사진 한 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메인 사진들 공개되는 걸 기다리느라 잠 못 주무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바일팀 최승훈 기자가 한밤중 라이브 방송 보여드리기도 했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새로운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남쪽 고리 성운의 모습이 자세하게 드러났는데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별들의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사진들 보면요. 아기 별이 태어나는 별들의 고향, 우주절벽이라고 불리는 용골자리 성운 모습이고요. 또 은하들끼리 춤추듯 서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 소은하군, 그리고 별의 죽음을 보여주는 남쪽 고리 성운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찍은 제임스 웹 망원경,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물과 구름의 흔적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문과 이과의 예체능까지 감성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어제 공개가 됐고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속보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정치권의 주요한 쟁점으로 지금 떠올랐고요. 저희가 이따 그 해시태그에서 저희가 다룰 예정인데 조금 전에 이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거고요. 아까 이제 배양진 체커가 설명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수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이제 수사 범위가 넓혀질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중간에 잠깐 소개했는데 오늘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TF가 있잖아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단장이 이제 김병주 의원입니다. 역시 아까 이제 우상호 위원장처럼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국민으로 받자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특히 당시 이 어민들이 월남한 게 아니고 생포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호 대상 예외가 규정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제 뭐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이제 서훈 전 원장도 이제 고발 조치가 돼 있잖아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연 16명을 살해한 게 맞는지 또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또 북송 결정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다각도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아까 배양진 체커가 본인의 대출 이제 이자까지 소개를 했는데 대출과 관계없이 일은 열심히 해야죠. 예, 그것과 상관없이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빅스텝이 단행이 됐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배채컵뿐 아니라 이 박마컵까지 좀 귀를 쫑긋할 예, 그런 뉴스인데요. 박마컵 사정도 다 알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앞으로 25bp 그러니까 0.2%포인트씩 더 인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미의 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금리가 2.25%로 올랐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입니다. 그런데 이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지금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단번에 0에서 0.25%포인트까지 역전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 국내 물가도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박마커가 저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이제 고민거리 있으면은 아무래도 류 실장하고는 좀 얘기를 나누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얘기를 옆에 해요? 와서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해요?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요? 네. 음해입니다, 음해. 음해예요? 얘기한 적은 있어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자, 소상공인 같은 이제 금융 취약계층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좀엔 또 대책이 마련된 게 있나요? 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와 함께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대출은 최대 1년간 현재와 같이 0.25%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가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지원하는 등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그 코로나 확산세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과학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아까 이제 과학 방역에 대한 제목도 잡았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 과학 방역이라고 이제 말은 했는데 이제 기존의 대책들과 다를 게 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가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대응이라는 게 어차피 2년 반 동안 저희가 이미 다 경험해 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뭐 뾰족하게 다를 만한 게 있을 거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그 중대한 변화가 뭔지 기준이 정확히 제시가 되지 않았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제 설명 방식을 좀 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배체커 오늘 원픽은 뭘로 꼽을 겁니까? 네, 꼭 제 얘기여서가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안이라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사상 첫 빅스텝 가계이자 부담 급증 우려. 정치권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잠행 5일 만에 광주를 방문 중이란 근황 사진을 오늘 올렸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있죠. 윤리위원이자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 기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보장될 것이냐. 혁신위원회는 당의 공식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식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상황에 위축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네, 6개월간은 이런 긴 호칭을 갖게 되죠.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후속 조치가 생각보다는 빨리 자리 잡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 초선, 재선, 중진 의원 모임에 이어서 의원총회까지 모두 열어서요. 권성동 원톱 체제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심, 즉 윤석열 대통령의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의총 하루 전인 일요일 권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당 상황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그런 비공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징계 직후에는 불복을 선언했던 이준석 대표,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요. 5일째 잠행 중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페이스북으로 근황을 알렸는데요. 광주 무등산 서석대에 올랐다면서 이런 땀에 젖은 셀카도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된 이후에는 호남에 공을 들였었죠.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등산의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습니다. 네, 조금 늦어질 뿐이라는 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복귀를 하겠다. 즉 징계를 받은 6개월 동안은 당대표의 사고 상태로 보는 당의 결정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좀 읽히는데요. 이 대표의 직무수행용 월 2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는 이번 주 내에 정지가 된다고 하죠. 당분간은 자연인 모드로 지낼 듯합니다. 최근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 심상치 않은데요. 더 이상의 혼란은 만들지 말자는 공감대 생긴 듯합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네,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이 모두 윤핵관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쏠린 상황이죠.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하는데 출마 선언 때부터 이렇게 좌성동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권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여당을 잘 이끈다면 당내 입지 공고해지고 또 차기 전당대회의 유력 주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복이 든 성배라는 말 나오는 이유인데요. 당내 견제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당대표의 권한과 원내대표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과연 그 민주정당으로서 또 올바른가, 또 권력이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권 직무대행에게 온전히 6개월이 허락이 될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윤리위원이자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의 비공개 발언이 공개가 되면서입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언급한 내용인데요. 정진들 중에는 자기 이불리에 따라서 관계를 하자.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6개월 그대로. 그대로. 아니 그 사이에 기소가 되면 징계 다 져야 돼.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수사 결과 성상납이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아니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이 가불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네, 이 비공개 발언이 공개가 되면서 당황한 유 의원은요. 국회의원과 기자 간의 신뢰를 깨트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 틀린 건 아니라고 재확인을 했는데요. 기소가 된다면 새로운 상황이니까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말한 겁니다.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현재 이 대표가 그 점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는 결과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이고. 네,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도 이런 상황을 예측한 바가 있는데 윤리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재판까지는 뭐 진행이 안 될 테니까 기소 의견을 내서 혐의가 있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 사퇴 압력이 강하게 그렇게 있겠죠. 되겠죠. 예.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2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윤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아예 지금부터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최고위원 지도부 총사퇴를 하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서 네. 전당대회 체제로 가서 새 지도부를 뽑는 것이 좋겠다. 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수사 결과를 보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이게 당의 부담이고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부담을 안겨다 주는 것이라고 저는. 네, 권 직무대행에게 집중된 권한, 다른 윤 핵관들은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 불참한 바가 있죠.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했던 바로 이 의리의 행방 문제입니다. 일요일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도 다른 윤 핵관,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참석을 했지만 장 의원은 빠졌는데요. 이 대표 징계 직후에 장제원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권성동 체제를 추인했다라고 했던 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좀 다른 해석이 나왔는데요. 원내대표가 찾아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의원들 의견을 더 듣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신 말씀이다. 네, 야권에서는 당장 윤 핵관의 분화다 꼬집은 발언이 나왔지만요. 권 직무대행은 장 의원과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당 이준석 또 뭐 대통령이 이 파벌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친윤 그룹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게 알려지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도 슬슬 몸을 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장제원,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 모임, 새로운 미래의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김광두 교수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나중에 시험 칩니다. 불합격 때문에 수료 적이 없다는 사실. 시험 치는 조건이면 앞으로 불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다시 물러가고 저희 당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비상시국에 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네, 오늘 모임에는요. 최근 당내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께서도 저희 모임 와주시고 그리고 또 마침 김광두 교수님 저랑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셨고 정말 통찰력이 있는 분이어서
그 말씀도 듣고 또 인사도 나누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품앗이를 서로 좀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근 열린 공부 모임들을 좀 살펴보면 정책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제, 혁신 등이 주제인데 이 장제원 의원의 미래혁신 포럼에 이렇게 58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고요. 인수위 국정과제를 공부하는 안철수 의원의 민당정 토론회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몰렸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세밀의 첫 모임에는 48명의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특히 이 안 의원의 어제 모임에는 권성동, 정진석,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이 의원들 모두 차기 당권 주자로 여겨지죠. 안철수 의원의 모임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안 의원을 은근히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님하고는 부산에 있는 중앙중학교에 제가 3년 선배됩니다. 제가 고참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 당하고 많은 이런저런 인연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당적을 가지는 제가 알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만큼 소중한 인재로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네, 이 당권 주자를 여기에 이어서요. 정진석 국회부의장,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권성동 원톱 체제가 정해졌지만 차기 당권 둘러싼 물밑 경쟁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맹 5일 만에 광주를 찾은 사진을 올린 이준석 대표 관련 소식까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권성동 원톱 체제,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 언급. 광주 찾은 이준석 대표, 약속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맹을 거듭해 왔는데 5일 만에 자신의 근황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집 앞에 무슨 통지문이 붙어 있는 그런 사진도 나왔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SNS에 관련된 사진까지 올린 거죠. 광주를 간 거죠.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 올해 초에도 오른 이 대선 기간에도 올라서 사진을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SNS에 이준석 대표는 조금 늦어질 뿐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잊지 않겠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자맹 5일 만에 자신의 소재를 알린 건데 어젯밤에는 광주의 대학생 3명과 3시간 정도 이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대부분의 대화는 소소한 스몰 토크였지만 당원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이 징계 관련 여론을 살펴보면서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일단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정도의 입장은 밝혔지만 그 이후에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까지는 좀 수용할 뜻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행동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까 류 실장이 설명했던 대로 경찰 수사가 또 1차 분수령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관련된 그 이후에 또 이준석 대표의 또 행보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자 한길 리서치 교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잘했다는 의견은 47.5%, 잘못했다는 의견은 42.5%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잘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좀 따져보면 잘했다는 의견이 50.8%로 오차 범위 밖에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잘못했다는 의견은 42.3%였는데요. 한길 리서치 측은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로 잠재되어 있던 갈등 요소가 분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대표가 이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가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결정에 불복하지 않을 것이다. 재계하기 위해서도 이럴 때 승복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이 대표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건 오히려 민주당이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징계는 윤핵관 작품이라면서 의도가 있다.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다음에 징계를 한 게 맞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네. 자,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의 선을 정치적 해석 자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장제원,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각자 공부 모임을 상당히 활발히 이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인 내 공부 모임은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공부 모임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중입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의 공부 모임엔 40여 명의 의원들이 모였는데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계속 각을 세워왔었죠. 이 대표의 징계 결정과 공부 모임이 묘하게 겹쳤는데요. 안 의원은 윤리 결정 훨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했다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 대표 갈등을 빚었던 최고위원 추천 문제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원래 추천했던 분들 그대로 아마 받아들여 주실 것이고 최고위원 2사람, 그다음에 조광특위 의원 2사람, 그리고 또 대변인 및 부대변인,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까지 포함해서 원래 합의됐던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그것이 순리겠죠. 침묵적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침묵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일단 SNS에 본인의 근황을 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또 많은 글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내일도 관련 속보가 있으면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성동 원톱 체제,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도, 광주 찾은 이준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혜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소식은 수사 본격화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검찰은 고발 이후 잇따라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과장은 지난달 국방부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잦은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검찰은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과 관련한 기록 삭제 의혹을 두고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수면제 검출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다가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의 가족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양 가족에 대한 1차 부검을 진행했지만 시신이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 있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추가로 진행된 부검 결과 이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겁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양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조 씨 부부가 사고 직전에 나눈 대화, 그리고 차량이 방파제에서 바다로 돌진한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 씨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비영어권 최초입니다. 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를 휩쓸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미상은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만큼 미국 방송계에서 높은 권위가 있는 시상식인데요.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배우 이정재 씨 등 출연진 4명이 나무주연상 등의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모두 포함하면 오징어 게임은 총 13개 부분에 14명이 후보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 등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던 만큼 올해 9월 22일에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혜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죠. 본 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명이 결정되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상수라는 예측 속에 나머지 2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당에서 전대 출마 불허 결정을 받았었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공식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28일 본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명을 추리게 되는데요. 이른바 어대명, 3명 가운데 1명은 이미 확정적이죠.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떠오른 97그룹 양강 쌍박 사이에 노선 분화도 시작이 됐습니다. 민당을 바꾸자고 뜻을 모았던 4사람의 도원결이 이탈자가 생긴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재명 의원과 뭐 새벽까지 술 마신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걸 얘기하시면서 그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죠.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죠. 당대표 출마 선언 전에 이 의원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2주 전쯤에는 둘이서 새벽까지 술도 한번 마셨었고요. 당의 비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박주민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전 대표가 이 의원을 지원 사격하면서 이른바 명추연대를 형성했었죠. 박주민 의원이 추 전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의원과 함께 2대1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양강 1박이 공경선 티켓을 거머쥔다고 해도 명주연대에 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대명의 아성을 깨는 일은 더 힘들어지겠죠. 양강 1박 입장에선 어떻게든 컷오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도 1명이 아니라 2명. 같은 구출그룹인 박주민 의원도 꺾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심, 이재명 의원이 단연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박주민 의원이 잇고 있습니다. 지지율에서 뒤처진 이 양강 입장에선 각자 생존이 더 절실할 듯한데요. 단일화 시기를 놓고 박용진 의원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그 전에라도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저는 한다고 보고요. 컷오프 이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컷오프 전에는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게 메로나인지 비비빅인지 탱크보이인지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단일화는 그 이후의 문제다. 컷오프 이후에 이 이야기는 구체화될 이야기다. 제가 아직 컷오프라는 심사가 남은 입장에서 뭐 건방지게 단일화 한 해 만에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요. 단일화 문제에 있어선 한 목소리를 낸 이 양강 둘 사이에도 차별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병훈 의원이 대파 공천의 폐해를 막겠다며 공천권을 당 중앙위에 주자 제안을 했었죠. 강훈식 의원이 이미 시스템 공천 제도가 있다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물론 강병원 의원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스템 공천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당대표들이 공천권 논의나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지금 한가한가 지금 위기의 경제에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그리고 막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할 건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왜 여의도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공천권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가 오히려 좀 답답하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출마나 송영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공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우리 당의 이 시스템 공천이 무너질 여지가 틈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서로 치고받은 양강 일박. 다만 반 이재명 연대의 전선만은 분명히 했는데요. 일제히 이 의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108번뇌, 108만 번뇌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권 도전 선언이 늦어지고 있죠. 친명계에선
주인공은 늦게 등장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출마 선언을 빨리 해라. 그것도 제가 보기에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또 대권 후보든 당권 후보든 원래 약간 앞서간 후보가 제일 늦게는 하게 돼 있습니다. 조용필식으로. 박용진 의원, 도리도 염치도 없이 나 혼자 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의원 때문에 당내 쇄신 논의가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 이런 느낌의 뭐 개항 출마 그리고 그 뒤에 이은 당대표 출마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걸 아실 테니까 좀 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끄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당내에선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친명계에선 빈 물총이다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뭐 돈을 먹었다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잡아가려고 그러면 왜 잡아가냐, 같이 싸워야지. 있지도 않는 실체적인 공격을 가지고 그 허상의 공격을 가지고 미리 그걸 가지고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강병원 의원, 지금은 나온 게 없지만 만약의 상황을 우려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면 저부터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쪽이 검찰 왕국을 거의 완성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또 민생 위기를 오히려 더 챙기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그 인정을 받아야 될 때 그 사법 리스크가 우리 당의 이런 민생을 챙기는 모습에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재명 의원은 명실상부한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죠. 다만 여론조사 수치상의 기대, 황교안의 길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 지지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우리의 시야 속에는 이재명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초에 보면은 황교안 전 대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동안 쭉 1위를 달린 적이 있었더니 황교안 개인에 대한 희망과 지지라기보다는 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권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1번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있는 거죠. 강훈식 의원, 지금은 여러 대안을 만들 때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으로 가서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과거 경남의 김경수, 조국, 서울의 박원순, 충천의 안희정처럼 다시 새로운 주자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의 시간보다는 대통령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시간 아닌가. 지금은 오히려 킹메이커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강 일박의 거센 공세에 친명계에선 97그룹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나섰는데요. 또 나이 몇 살이야? 몇 학번이야? 69년 12월 31일까지는 다 빠져. 우리 70년 1월 1일부터만 자격이 있어. 이게 나이 연자제죠. 이게 무슨 비전입니까? 무논리고 무감동이고 그러니까 무의미한 주장이에요. 실제로요. 71년생 89학번이 있어요. 너도 586이잖아.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나는 학번으로 안 따지고 나이를 따져. 난 71년생이야. X세대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한마디로 86세대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71년생 89학번 강병원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인 듯 싶은데요. 97그룹, 그러면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 몇 학번이신 거예요? 제가 71년생이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그룹과 86세대, 단순히 나이와 학번의 구분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보여준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86세대가 윗선배들의 배려 속에 기득권을 쥐고 누린 세대라면 97그룹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면 돌파해왔죠. 강병원 의원, 86세대의 상징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이념과 폭력투쟁의 학생운동을 종식시키는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이 당에 2016년 들어올 때도 임종석, 이재호, 오선 의원을 꺾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시대 변화에 맞춰서 깃발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물들을 이기면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나도 당내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스스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최고위와 당무위의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에도 여전히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다시 한번 예외를 인정해달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 비대위원장의 입장 이미 알려진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내린 결론이라서 참 난처하네요. 당이라는 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거라서 이분에게만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직 비대위원장을 했었고 대선에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던 것이고 또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도 뭐 이제 3위를 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같이 보다 좀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번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재논의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고수하시긴 했습니다. 대선 기여도가 높고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더라. 글쎄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죠. 당이 결정한 원칙. 그래서 그 조건이 되지 않아서 출마를 못하는 것은 본인이 납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칙, 그러니까 기본과 상식이죠. 당의 불화 방침에도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위원장님도 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고요. 뭐 이제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내부에서 이제 결정할 것을 이제 결정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 강행이 청년 정치를 위한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체가 기득권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이 꼭 제 그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청년 정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정작 다른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청년과 여성 탄압이냐는 겁니다. 원칙의 문제일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이른바 토사구팽 프레임,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출마 자격이 원래 없는 상태인데 그걸 특별히 주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내치려고 했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주장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되려 박지원 위원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넓히기보다는 좀 좁히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지금 굉장히 뭐 이재명 의원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국민이나 당분들은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만 지금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저는 썩 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조급해 보여요. 그래서. 박 전 위원장의 정치 방식, 정작 청년 정치인들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바꿀 박 전 위원장이 아니죠. 오늘의 톡손 한마디, 박 전 위원장의 굳은 심지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런 조항이 우리 당규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점심을 함께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영상이 나갔지만 그 이후에 기자들에게 이번 주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고요. 자, 만약에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출마 선언하고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에요? 뭐 접수를 한다고 해도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미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이 불허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미 유권 해석이 나온 만큼 재논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박 전 위원장은 뭐 강행하겠다는 거니까요.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 외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당의 인사에게서 같이 창당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출마를 못하게 되더라도 민주당에 계속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도 박 전 위원장이 창당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이 창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당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 도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서영교, 양이원 위원 등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른바 비명계 쪽에서도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죠. 이 고민정, 윤영찬 의원이 나란히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비명계 의원들의 출사표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죠. 고영인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고요. 광주시당 위원장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도 유일한 비수도권 최고위원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당대표 또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는 가운데 친명계 쪽에서는 이른바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 같은 거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진 정청래 의원의 주장인데요. 갈라파고스 같은 고립적인 사고방식이라면서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나를 세웠습니다. 친문이고 친명이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당연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직 개파의 끝을 부여잡고 있는 국회의원들 몇 명이 문제라면서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3명 안에 들어라 97그룹 내 경쟁 본격화, 박지원 공식 출마 선언 강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이죠. 강신업 변호사와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강 변호사가 최근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강 변호사의 발언을 김 여사와 관련 지어보는 시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과거 다른 대통령 부인, 이른바 이 영부인들에게는 없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팬클럽인데요. 김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활동을 해왔던 단체죠. 이 팬클럽의 회장은 이 강신업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은 장애인 단체 봉사활동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무용 장애인 단체인데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 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사님은 예술 감독 이런 것들로 봉사를 하시고 또 금전적 지원 같은 것도 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단체의 이사였습니다. 예. 제가 맡은 것은 이제 법률 이사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연예인들의 이 팬미팅 현장을 보면 보통 화기애애하기 마련이죠. 이 연예인들은 팬들의 환호에 미소와 이 손가락 하트로 화답하곤 하는데요. 진짜요? 감동 받았는데요. 이거 약간 이율이 됐네. 김 여사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팬클럽 회장인 강 변호사와도 대선 전까지는 그냥 마냥 좋은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성품은 기본적으로 화통하다. 이것이 이제 그래요? 맞을 것 같아요. 화통.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그 뭐 7시간 녹취록 뭐 이것이 예. 이제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외모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 목소리가 이제 걸크러시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합니다. 베푸는 스타일이군요. 예, 베푸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저의 신뢰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이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엔 조금 달라진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 김 여사가 최근 강 변호사와 선을 그은 겁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 강 변호사와 교류하지 않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최근 강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 저의 의중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강 변호사 실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 등을 두고 연일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왔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성공은 이해관들을 제압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면서 이준석을 여기서 잘라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글쎄요, 호가 호의인 걸까요? 낄끼 빠빠란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 그다음에 이준석 수사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지난 5월에는 이 윤 대통령 내외가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팬카페에 공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공식 행사차 방문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찍힌 스냅샷 정도가 아니라 비서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게다가 그걸 개인 팬클럽에 유포하는 것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다 보니 김 여사 입장에선 이제 강 변호사와 엮이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평소 강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발언과 행동을 한 게 불편했나 본데요. 한동안 지켜보면서 손절각을 잰 듯합니다. 얘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애다. 좀 잘해주니까 지 좋아하는 줄 알고 매달리는 거다. 논란이 커지자 이 강 변호사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정치적 견해를 게재한 것도 모두 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강 변호사가 김 여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이죠. 그간 올린 모든 정치적인 글은 이 김 여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은 건데요. 지난번 사진 논란 이후로는 교류가 없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김 여사의 칼 같은 손절에 약간 서운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교롭게도 김 여사의 손절 소식이 알려진 게 강 변호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비어 천가를 부른 날이었죠. 이제 남편이 검사고 검찰총장이고 또 뭐 지금 대통령까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묻히는 것도 좀 있고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미술품, 또 사진, 또 음악에도 저희가 깊고요. 자신이 김 여사에게 짐이 되는 건 원치 않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이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심란한 와중에 이 강 변호사의 심기를 건드린 이가 나타났죠. 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아주 정말 좀 저는 눈에 거스리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막 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나 전 의원 오늘 공개적으로 건희 사랑이 눈에 거슬린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여사가 조금 더 빨리 손절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다행히 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 팬클럽의 발언은 본인과 관련이 없고 이미 사진 논란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선을 그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강 변호사로서 나 전 의원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겠죠.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때다 하고 우리 건희사랑 공격하는 나경원. 그것도 기회 포착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안 되는 거야. 건희사랑 팬클럽이 거슬린다? 물새가 없기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지. 하지만 기회주의자 오늘로 인증. 그래도 분이 안 풀렸나 봅니다. 이 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건희 사랑을 지목한 점이 특히나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나 전 의원 탓으로 돌렸는데요. 이 정치 건달 이준석도 하나 못 잡는 나경원 당신 같은 빈약한 국민의힘 정치력 때문이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김건희 여사와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의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팬심이 과했던 걸까요? 팬의 돌출 행동으로 그만 두 사람의 사이가 예전과 달리 어색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 소식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대통령실 청사로 초대했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동석했죠. 그렇습니다. 윤 교수는 어제 저녁 2시간가량 용산 청사에 머무르면서 윤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격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윤 교수는 오후 8시 10분쯤 김 여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함께 청사를 떠났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가족 모임 성격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오늘 안민석 의원이 SNS에 김건희 여사가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소문이 있는데 해명해달라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윤 대통령 관련해서는 뭐 윤 대통령이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윤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시끄럽기도 했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제 중앙당사 등에 윤 대통령 이제 사진을 걸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오늘 중진인 조경태, 김태우 의원이 이제 공개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또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좀 비판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 일각에서는요, 비례대표 총사퇴 주장도 있고 또 심상정 책임론도 일고 있잖아요. 심상정 의원이 어젯밤에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선과 6일 지방선거 참패를 두고 당내에서 자신을 겨냥한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유구무원이고 죄인의 심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심 의원은 어제 당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은 진보정당의 씨앗을 지켜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완주를 했다면서 양당의 박빙구도화에서 완주가 낳은 정치적 부담감 그리고 2.3%의 저조한 대선 성적표는 지방선거 참패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심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엄원하면서 이 제기됐던 민주당 이중대 논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조국 사태 국면에서의 오판으로 진보 정치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생 결단하듯 무리한 수사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자칫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격 아니면 우물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겠다는 먼지털이식 수사에서는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 의원은 일전에도 이제 거듭 사죄드린 바 있지만 당시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오류였다. 이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이 오랜 기간 지속된 당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당의 비전과 전략을 또렷이 해나가는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딴 선거 참패를 놓고서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페미니즘에 몰두하다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를 잃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관련해서 심상정 전 의원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계와 노동계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그런 시각인데요. 심 의원은 민감한 성폭력 이슈가 많이 터졌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많이 부각이 됐고 그에 대한 백래시로 페미당이라는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노동과 민생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일이지 성평등을 하려는 노력이 과했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일부 당원들이 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총사퇴를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당의 실존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2년 남짓 활동한 비례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따지자면 그동안 이 당을 이끌어온 리더들의 책임이 앞서야 한다고 했고요. 그중에서도 심상정 의원 자신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했습니다. 심 의원은 더욱더 깊이 성찰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질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심상정 전 의원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일부러 제가 얘기했는데 누가 좀 잘 회의를 듣고 있나 싶어서 함정을 팠는데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전 국장이 늘 옳은 말씀만 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미처 알았어요. 제가 네, 자 좋습니다.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심 의원이 어떻게 보면 반성문에 가까운 의견서를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심 의원이 의견서를 낸 건 그 한석호 비상대책위원이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포함한 정의당 10년 평가사를 써달라 이렇게 요청한 데 따른 건데요. 지난 11일 당 비대위에서 제기된 그 심상정 책임론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일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입니다.
심상정은 10년간 원내대표와 당대표였을 뿐 아니라 3차례 대선의 유일 후보로 자타공인 정의당을 실제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전략은 정의당 원칙을 중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까지 망가졌습니다. 조국 일가 행위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의 기준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원칙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온 국민이 정의당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의 정의당은 원칙의 문제를 선거법 개정이라는 전술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의견서를 냈죠. 네, 그 장혜영 의원인데요. 이 당내 정파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제출한 대선 기본 계획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 당의 크고 작은 결정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만 정작 볼드모트처럼 제대로 호명되지 않기에 명시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정파 구조의 문제는 이 페미니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다고 썼는데요. 이 볼드모트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인데 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정의당 내 정파를 비꼰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장 의원은 정파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폐쇄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그간 당에 누적되어 온 모든 구조적 문제가 중첩이 된 지금의 결과를 오로지 페미니즘 탓, 소수자 정치 탓이다 이렇게 돌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정의당의 존재 이유 찾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떤 의견이에요? 네, 류호정 의원도 장혜영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다른 당은 정파 간의 극렬한 대립이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당은 정파 간의 조용한 이익 분배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정의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가 토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이 정파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여성 의제에 대해서는요, 정의당이 오히려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 의제가 부상할 때마다 한 발씩 뺐다. 타깃이 된 의원들을 자제시키고 뒤로 물러서게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선 막판 민주당이 후보가 토론에 나와서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박지원도 영입을 했다. 주춤했던 우리 당은 결국 그들의 표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재헌절 이전까지 정상화하자는데 여야가 일단은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에서는 행안위와 과방위를 맞는 조건으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막 내놨다고 합니다. 내일 저희가 추가로 속보를 챙겨볼게요.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마커가 아까 전화 싱크 까는 것까지 막 시키더라고요. 뭘 시켜요?